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젊은 층들이 막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막 2억, 2억 5천 이런 돈들이 굉장히 큰 돈인데 어떻게 보면 막 6, 7년, 막 10년 가까이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니까 막 자살을 하고 지금 자살 한 3명, 4명 했죠.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픈데 그럼 어떤 놈 처벌해야 되느냐, 누가 주범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소되는 거 보고 있으면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수십 명씩 기소되고 있거든요. 재판받고 있어요. 그 전세 사기의 주범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중개업을 하니까 중개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왜 엄한 공인중개사를 자꾸 늘어지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세 사기라는 게 결국은 그 빌라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세금을 내가 얼마를 넣든지 간에 그 전세금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에 그 빌라가 팔릴 수 있으면 전세금을 떼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그 빌라가 예컨대 전세가 2억인데 그 빌라가 4억에 팔릴 수 있어. 그러면은 안전하거든요. 근데 4억에 팔릴지 3억에 팔릴지 2억에 팔릴지 1억 8천에 팔릴지는 제일 잘 아는 게 공인중개사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호갱노노 들어가면 쫙 나오니까 얼마에 팔릴지 누구라도 알 수 있지만, 빌라는 층별로 바로 옆집이랑 바로 뭐 301호랑 302호랑 가격이 달라요. 빌라는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층별로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제일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복비 받으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하죠. 왜 말을 안 할까요? 그거 말을 안 해가지고 3억짜리 빌라를 전세를 예컨대 2억 8천을 받아. 그럼 갭이 2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를 모아. 야, 갭 2천짜리야. 이거 빌라 사놔. 그러면 빌라를 갭 2천만 주고 누군가가 사잖아요. 그럼 한 채 판 거잖아요. 그거 한 채 팔면 한 1,5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정도 벌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전세 사기의 주범은 금융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전세 사기의 주범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금융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신문에 나왔어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인데 한번 얼굴 보실래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 머리가 좀 벗겨지셨네요. 한국은행 국장이래요. 서정의. 근데 이걸 읽어보고 아, 그래,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국장 서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의 의견은 조금 귀 기울이는 편이에요. 왜냐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한국은행 다니시니까 일단 공무원이고, 준공무원이고, 말을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뱉은 말이 거짓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정치인들은 좀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들도 법정에 끌려 나오면 거짓말 많이 해요. 왜냐면 자기의 이해관계랑 막 연관되니까 공무원들이 법정 나오면 진짜 거짓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사설 쓸 때는 뭐 이 사설을 어떻게 쓴다고 해서 자기가 뭐 돈이 많거나 뭐 유죄를 받거나 무죄를 받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잃거나 하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전 해요. 여기에 만약에 건설업자가 사설을 쓴다 그러면 거짓말 할 가능성 많죠. 건설업자는 아파트값 오른다고 해야지 자기가 돈을 버니까 무조건 자기 이득되는 대로 말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양반들이 글 쓰면 좀 보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전세 사기? 내가 볼 땐 금융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럼 왜?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은행들 너무 이자 장사를 비싸게 해. 너무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빌려줘. 지들이 예금금리 줄 때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대출금리는 너무 비싸게 받아. 그래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엥? 그게 뭔 소리야?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야, 생각해봐. 3억이 있는 청년이 있어. 이 청년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3억이 있고 3억을 빌려서 6억짜리 집을 사는 선택지가 하나가 있고, 그냥 3억짜리 전세를 사는 선택지가 있어. 근데 3억짜리 전세를 살면 3억을 집주인한테 주니까 이 3억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자기가 받아야 될 예금 금리를 손해보는 거니까 결국 그 예금 금리를 집주인한테 주는 꼴이고, 만약 3억을 대출받아서 6억으로 그 집을 사면 그 대출받은 3억 부분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내야 되니까 결국 이 청년에게는, 이 3억이 있는 청년에게는 어디선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3억에 대해서 예금금리를 낼 것이냐 대출금리를 낼 것이냐 뭐가 더 이득이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 대출금리랑 예금금리 차이가 우리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대출 받아서 3억 대출 받아? 아,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야 돼. 3억 예금금리?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돼. 야, 50만 원이나 차이 나네. 야, 그냥 3억으로 대출 들어가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의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예대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3억을 빌려줄 때는 150만 원 내놔 라고 하고 3억을 자기들이 예금으로 받을 때는 1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은행 숫자가 너무 작다. 은행이 독과점이다 라는 게 이 우리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뭐 저도 뭐 이거 이 서정의 한국은행 국장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설득력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유럽 대비 평균 0.5%포인트 이상 예대 금리 차가 매우 크대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예대 금리 차가 예컨대 2%면 유럽은 1.5%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예대 금리 차 자체가 우리나라가 훨씬 크다. 유럽의 은행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은행이 수가 적어서 경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은행을 아무나 쉽게 많이 만들어서 막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은행업을 차릴 수가 있으니까 막 경쟁하다 보니까 예대금리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전세 사기의 주범은 금융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8분이 지나가고 있지만 조금 더 얘기하면 항상 피해를 보는 거는 힘없는 젊은 층들이란 말이에요. 중개사가 속여먹어도 젊은 층들을 속여먹고, 기존의 은행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도 젊은 층들이에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자살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그 빌라를 지어서 팔아먹은 사람들과 현재 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업을 하고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리즈닝 과정과 메커니즘을 거쳐서 결국 젊은 층들의 어떤 손해가 그들의 이득으로 연결되는 거죠. 꼭 뭐 칼 들고 총 들고 가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와야만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칼 들고 총 들고 누군가한테 주머니에 돈을 빼오면 강도죄로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7년 이상. 강도가 되게 죄가 커요. 특수강도 이런 것들. 근데 사실상 똑같아. 누군가가 자살할 만큼 그 사람의 돈을 가져왔어요. 몇 억을 가져왔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젊은 인생을 다 가져왔어. 그런데 뭐 처벌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누가 칼 들고 누가 가서 돈 뺏어오겠어요. 바로 깜빵 가는데.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뺏어온다고. 절대 내 주머니에 돈을 교묘하게 뺏어와요.
깜빵 안 가게 뺏어온다고요.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층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SNS 맛있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뭐 필리핀 풀빌라 가서 수영장에서 놀고 다 좋아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저도 베이글 먹고 싶고 저도 먹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런 것도 다 하면서 교묘하게 내 주머니에서 돈을 어떤 식으로 뺏어가는지도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가던 길이 오던 길이고 가던 길이 오던 길이고 힘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